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이상봉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민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고민을 했는데요. 10년 전에 물망초 취재를 맡던 기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주간동아팀에서 일했었고요. 그 당시 물망초 국군 신고센터를 열었다, 그렇게 해서 구경 와서 이제 기사를 썼고, 관계자분들 인터뷰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궁금증 하나 안고 시작했던 일인데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왜 군대도 가지 않은 여자가 왜 10년 동안 국군 포로를 취재했는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국군이었냐, 아니면 집안에 국군 포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엄청난 보수주의자냐,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취재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상봉님의 그 발언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취재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신동아 주간동아에서 주로 일을 했고요. 마이너리티 취재했습니다. 잡지 기자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구장창 발제하고 안 들어주면 계속 발제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난민 탈북자, 장애인 범죄자, 마약 중독자, 성중독자, 그리고 성적 소수자, 폭력 피해자, 폭력 가해자, 그리고 고문 피해자, 노숙자,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주로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소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모두 다 개인은 어떤 면에서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특출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신문사가 메인인 언론사에서 잡지 기자로 일하고 있고, 관심사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수자다, 그러니 소수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사명 아닌 사명감으로 10여 년 동안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쟁 피해자의 눈을 뜨게 됐는데요. 왜냐면 소수자 중에서 전쟁 피해자만큼 참혹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피해자도 만날 수도 없고 이미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생존자분들은 2분밖에 되지 못했지만 위안부 가족, 위안부 관계자분들 취재하고 학자들 목소리 내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취재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함도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펴낸 책을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책 날개에 써놓은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책 날개 이렇게 썼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를 수료했다. 귀환한 국군포로 40여 명의 한국 사회 적응 연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2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누군가가 국군 포로를 취재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국군 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사할린의 억류 피해자들 취재하러 다녔었어요. 사할린 억류 피해자들 무덤가를 이렇게 많이 가게 됐는데
한국 이름은 분명히 있고 뭐 이제 나무판으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고 관계자들 얘기 들어서 그 얘기 옮겨가지고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사이판이나 팔라우 이런 데 현지 취재 갔다고 거창하게는 포장했지만 사실은 당사자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관계자도 아닌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 붙잡아서 샤워 레이디가 살았다 이런 증언 겨우겨우 들어서 그걸로 표지 커버 스토리 썼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뭐 물론 그 관찰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당사자 증언을 듣지 못한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렇게 길을 오가다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증언자를 만나서 그 증언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피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비판한다기보다는 워낙에 그 연구 인력이나 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2011년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전쟁 피해자들하고 아들하고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마도 지금 여성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건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갑자기 모성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한테도 막 붙잡아서 얘기하고 싶고 뭐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그래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굉장히 피해자들의 증언을 내가 기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던 찰나에 이제 국군포로 2013년에 국군포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신고센터가 열려서 그때 더 알게 된 거고요. 추측컨대 아마도 김성태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어르신이 굽은 어깨로 자꾸 뭐 좀 먹고 가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 등이 굽은 그 어르신이 그냥 굉장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어머니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겠구나. 사실 그 당사자, 제가 군인도 아니고 제가 남자도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살았다면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그 마음으로 취재를 했고요. 사실 10년 동안 취재라고 하긴 너무 죄송스럽고 10년 동안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 기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고대 그 일반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뜻하지 않게 하여튼 군함도 쓰고 나서 좀 기회를 얻을까 했는데 안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논문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어른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는데 2013년에 제가 취재를 했었고 2016년에도 간간히 취재를 다닌 게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집중적으로 몇 명의 마음을 얻은 뒤에는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신 분들은 그 국군 용사 로 회장 역할을 하셨던 몇몇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뭐 저 모르게는 뭐 이렇게 자료집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그분들 도움으로 꾸역꾸역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제목은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입니다. 제목 원래는 이게 뭐 나라인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이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올해 5월에 냈는데요.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이제 확인차 돌아다니고 이 책을 내고 나서도 이제 선물을 드릴 겸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장 어제도 대구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해서 이야기를 이제 모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녹음도 이 핸드폰 녹음 하나로 해가지고 그 핸드폰 녹음 파일을 분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진행했던 건 대부분 영상 파일하고 같이 그 영상 녹음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사실 막막합니다. 여기 국군포로 실태 증언자라고 해서 40쪽에 이제 제가 취재에 다니는 분들 리스트를 좀 했는데 더 이상 귀한 국군포로 분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마음을 뭐 저하고 무슨 어떤 대단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뭘 또 해라는 반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어떤 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좀 들고요. 어제도 좀 간간히 듣긴 했지만 아마도 설이나 추석 이때 잠깐 인사드리면서 몇 마디 쥐어 들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는 그 정전협정 이후 돌아왔던 8,343명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을 배웠고 그 10년 전에 뵀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세 분 정도 접촉해서 취재 중입니다. 근데 사실상 너무나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나, 여기 앞으로 전쟁 피해자 계속 취재하겠다고 책에는 썼는데 할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막막하던 찰나였는데 물망초에서 이제 이상봉 선생님 증언을 이제 조금 한글을 이제 수정하는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떤가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북송 제일교포들 또한 그 탄광에서 많이 일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을 했더라면 그 그룹들이 좀 일본에 남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만난 거는 또 다른 증언자를 찾은 셈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그룹 인터뷰를 제가 추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그룹에서 국군포로의 어떤 참상을 증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분은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다 본인이 이제 6필 본인 필체로 해서 A4 한 30장 넘게 한 13포인트 정도 크기로 그 글자 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적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전쯤에 일본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 내용을 많이 실은 그 책을 쓰셨다고 해요. 지금 이상봉님의 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더 자세히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분의 증언을요. 그리고 이분의 증언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당사자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관찰자가 자녀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그야말로 뭐 전혀 그 동떨어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상봉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탄광 안에서 일을 하셨던 동료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는 유선탄광에 계셨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탄광 증언자로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식 일가족 북송 뒤에 이제 처형당한 사실을 공개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강산 국군포로 일가 사례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북한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당했다고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이승식 일가족 사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목격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셔서 의미가 또 있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체 취업 과정을 말씀하세요. 어떤 탄광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시체를 탄광 차에다 싣고 나머지 그 젓가락으로 흩어진 뼈 조각 같은 거를 도시락 안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집단으로 어떤 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리게
기리게 됐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이런 증언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취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갱 안과 밖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영하가 갱 밖의 온도가 영하 12도, 26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지하는 굉장히 덥다. 34도 이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도를 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만나본 국군포로 분들은 대략 안에는 굉장히 덥지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선생님 말씀은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의미가 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군포로를 설명한 북한 문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창기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생 출신 도서관 관장하고 친해져서 금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국군포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취급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증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내무성 건설대 편입돼서 탄광 방사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있고 인민군으로 편입돼서 당원이 되거나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북한 문서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증언 그 책자 이름은 우리나라의 출신 성분과 계급사의 구분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청년단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무궁화 청년단 사건은 그 돌아가신 한재복 어르신께서 증언해 주신 내용이고 예전에 동아일보 기사에도 몇 줄이 이제 언급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군포로들 안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집단 폭동을 일으켜서 그 일대 그 간부급들은 이제 다 처형당하고 없어지고 뭐 했다.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목격을 한 것은 아니고 증언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이 지금 이상봉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기가 딱 57년, 58년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단 폭동 일으켜서 현지 총살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제 만나뵌 분인 용복평광에 계신 분인데 그분 또한 간부라면 모두 다 죽였을 거야. 다 죽인 걸로 알고 있어. 60년도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기상은 딱 정확하진 않지만 그 즈음에 뭔가 커다란 일이 있었고 그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진술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퍼즐을 맞춰가면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도 이제 취재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뭐 귀한 국군포로 자서전도 있고 증언집도 있고 한데 저는 대통령 자서전, 뭐 참모진 수기 이쪽 분석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김대중이 뭐했냐, 노무현이 뭐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직접 본인 당사자를 인터뷰하지 않아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자서전을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집에는 43쪽에 있는 것이고요. 보면은 나는 우리가 비전향장 기술을 먼저 북으로 보냄으로써 북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상봉이나 송환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에는 약 700에서 800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단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대목이 그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문장을 보면 국군포로 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가 그리고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셨던가라는 거는 계속 추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선생님 글을 고치다가 오타를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30쪽에 5번째인가 줄에 답사관리소 안전원이라고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답사관리소 노무자로 표기를 이제 정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뭐랄까 그 취재 안 하고 놀고 계속 있었는데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놀고 그렇게 많이 쉬고 했는데도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돼서 다행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송한 감정도 드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북한 포로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